전방 카메라 동적 빅박스 교육을 맡은 앤드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빅박스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적은요, 차량 전방에 있는 움직이는 객체를 탐지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이라는 작업입니다. 빅박스 형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보이는 부분 설정, 클래스와 속성값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화면상에 제가 이제 박스를 쳐야 되는 객체가 있는데요.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객체 주위에 박스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 박스를 생성하실 때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생성한 박스가 객체를 침범을 하거나 생성한 박스가 객체보다 크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타이트하게 박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저희 작업 화면 스튜디오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객체에 박스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킥보드나 사람이나 차량, 오토바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모든 라벨링 대상들을 박스를 쳐주면 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박스를 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 박스를 치고 난 뒤에 후처리 작업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의 종류나 아니면은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졌는지 아니면은 화면 밖으로 나갔는지 이 차량이 움직이는지 후미등 상태는 어떠한지 이 차량 자체가 잘 보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후처리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저희 먼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클래스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두 번째로 오토바이에 대한 클래스고요. 세 번째로 자전거류에 대한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행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기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차량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차량입니다. 먼저 세단이나 SUV, 지프, 레카 약간 이런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의 차량을 저희는 일반 차량이라고 합니다. 밴 같은 경우는 다마스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약간 태권도 스쿨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조금 SUV보다 살짝 큰 차량, 네, 그런 것을 저희는 밴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밴이랑 SUV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차량의 문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SUV 같은 경우는 문이 2개가 있죠. 똑같이 이제 밴도 2개가 있는데 SUV 같은 경우는 문손잡이를 당겨서 여는 형식이고 밴 같은 경우는 문손잡이를 밀어서 여는 형식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SUV랑 밴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럭이랑 버스, 기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트럭도 있고요. 픽업 트럭의 형식, 이런 차량도 있죠. 뒤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는 이런 것도 이제 트럭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런 수소 트럭이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덤프 트럭도 다 트럭으로 정의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버스는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은 차량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는 약간 부차적인 물건들, 사진처럼 이런 부차적인 부착물들을 전부 차량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차량과 트레일러를
보통 따로 라벨링합니다. 앞에 차량이 있으면 뒤에 이런 부착물들을 따로 트레일러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단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무엇이냐? 견인되는 차량이랑 카라반 같은 거를 저희는 이제 트레일러라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진 예시를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이거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반 차량이랑 뒤에 있는 건 트레일러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카라반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밴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레일러 위에 실려가는 차량이 있다. 그러면은 밑에는 이제 트레일러라고 박스를 쳐주실 법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트레일러를 박스 치지 말아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이런 차량만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예외는 견인되는 차량이랑 카라반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앰뷸런스가 있죠. 그리고 소방차. 여기서 말하는 소방차는 세단이나 뭐 SUV, 밴, 버스 이런 모든 종류의 소방차들 이런 것들을 다 소방차로 분류를 하고요. 경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단이나 SUV, 트럭, 밴, 버스 이런 모든 종류의 경찰차들을 전부 경찰차라는 클래스로 묶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건설 차량이 있어요. 뭐 포크레인이나 뭐 지게차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건설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서 좀 많이 실수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있는 이런 레미콘 차량 있잖아요. 이거를 트럭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건설 차량으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뭔가 알 수 없는 종류의 차량이 있다. 뭐 군용이나 리무진, 뭐 카캐리어 같은 것들 뭔가 좀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기타로 놔주시고요. 혹시나 조금 그래도 뭔가 일반 차량의 범주에 들어갈 것 같다. 뭐 어떤 차량의 범주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저희 그 업무할 때 쓰는 채팅창이 있어요. 질문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차량 불분명이 있습니다. 불분명 같은 경우는 차량이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거나 뭔가 다른 객체에 의해서 너무 많이 가려져 가지고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차량 불분명이라는 클래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스쿠터랑 조금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쿠터 같은 경우는 저희 배달 오토바이, 그러니까 상체를 이렇게 곧게 세우면서 타는 이런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오토바이를 스쿠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상체를 이렇게 엎드려서 타는 조금 여행용으로 많이 사용될 법한 이런 오토바이들을 전부 오토바이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토릭쇼입니다. 오토릭쇼 같은 경우는 지붕이 달린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트라이크는 세 바퀴가 달린 오토바이, 바퀴가 3개인 오토바이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경찰 오토바이는 크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오토바이 기타, 뭔가 좀 특수한 형태의 오토바이 이런 게 보이실 경우는 슬랙으로 먼저 문의를 해주신 다음에 이 오토바이 기타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잘 안 보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불분명으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전거류입니다. 뭐 흔히 보이는 자전거를 자전거라고 라벨링 해주시면 되시고요. 킥보드도 마찬가지죠. 뭐 전동 킥보드나 일반적인 뭐 의자가 달린 킥보드도 전부 킥보드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휠체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가 있습니다. 특히 스케이트보드는 많이 발견되지는 않을 테니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전거 트레일러입니다. 자전거 뒤에 뭔가 이렇게 끌고 다닐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 트레일러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기타 같은 경우는 뭐 외발 자전거나 뭔가 누워서 타거나 아니면은 바퀴가 3개인 이런 특수한 형태의 자전거들을 전부 자전거 기타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가 조금 잘 보이지 않아서 뭔가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뭐 불분명으로 놔주시면 되시는데 사실 이거 자전거 불분명은 많이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탈 것에 탄 경우에는 탈 것의 클래스를 메인으로 사람까지 포함해서 라벨링을 해줍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갈 경우 자전거와 사람의 박스가 50% 이상 겹칠 경우 물체와 사람을 한꺼번에 자전거로 라벨링을 해줍니다. 위에 예시 보면은 박스가 50% 이상 겹쳤죠? 그러면은 사람이랑 자전거를 이 초록색 박스처럼 하나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래스는 자전거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많이 발견되지는 않을 텐데요. 이렇게 자전거와 사람이 50% 이상 겹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랑 자전거를 따로 라벨링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보행자입니다. 보행자는 어른이랑 아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간혹 어두운 상황에서 아이인지 어른인지 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 불분명으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유모차나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자전거 예시와 마찬가지로 물체와 사람의 박스가 50% 이상 겹칠 경우에는 물체와 사람을 한꺼번에 사람으로 라벨링을 합니다. 대신에 물체와 사람의 박스가 겹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런 유모차 리어카가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물체를 제외해서 사람만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입니다. 불분명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동물이나 요구르트 카트 이런 것들인데요.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뭔가 불분명한 객체, 이 위에서 설명드린 것 이외에 뭔가 좀 불분명한 객체들은 전부 불분명 이동으로 라벨링 해주시면 되십니다. 불분명 정적이 있어요. 도로 위에 쓰러진 나무 같은 것들을 저희는 이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불분명 정적 객체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발견은 되지 않으니 그냥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건 작업 화면이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면은 차량이랑 사람이 있어요. 먼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어른으로 보이죠. 그러면은 어른으로 라벨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량이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보면은 SUV 차량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SUV 일반 차량으로 저희가 라벨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차량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량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상단만 보면은 뭐 밴일 수도 있고 SUV일 수도 있고 일반 차량일 수도 있고 트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해당 차량은 저희는 차량 불분명으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스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작업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해당 받으시면은 이 데이터 하나당 10개의 페이지로
10개의 프레임으로 나뉩니다.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이 객체에 박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 생성을 하면은 우측 상단에 이 클래스 설정 창이 뜹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자, 여러가지 선택 사항이 있죠. 이 차량의 상태에 맞게 이 설정창 하나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화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박스를 생성하셨으면은 프레임 체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10개의 프레임 중에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이 완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체크를 했다는 게. 이러한 과정을 이 10개의 프레임에 모두 진행시켜 주시면은 최종적으로는 씬 파일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씬 파일 제출을 했다는 것이 작업이 완료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시연을 해서 작업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업 화면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10개의 프레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10개의 프레임은 영상처럼 모두 이어지죠. 박스는 제가 미리 만들어 뒀는데요. 자, 박스를 만들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클래스 설정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일반 차량, 뭐 이 선택사항은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사항을 모두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모든 화면에 반복을 해줍니다. 만약에 새로운 객체가 보인다. 새로 박스를 쳐주신 뒤 마찬가지로 이건 이 차랑 다르게 사람이죠. 아무튼 해당 객체에 맞는 조건대로 이렇게 보행자, 어른 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화면에 있는 이 객체들은 다 박스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은 자, 프레임을 눌러주겠습니다. 통과. 네. 이 10개의 프레임에 모두 박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건을 충족해서 이게 프레임 통과를 시켜줬으면 최종적으로는 이 씬 파일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업 진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작업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트랙 아이디입니다. 트랙 아이디란 뭐냐? 이 특정 객체에 고유 번호가 있는 박스를 지속적으로 라벨링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이 10개의 이어지는 프레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랑 연관이 되는데요. 만약에 박스를 최초로 생성을 하면은 해당 예시의 경우 트랙 아이디 2번이 넘버 2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객체에 이 트랙 아이디 넘버 2가 다음 페이지에서도 똑같은 객체에 이어서 이제 붙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화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자, 이 1번 차량이 있어요. 2번 차량이 있고 3번 차량이 있네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1, 2, 3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똑같은 넘버의 박스가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이 생성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6번 박스를 생성했다고 쳤을 때 이 선택 자동 인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 특정 박스를 클릭한 상태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넘버의 박스가 그대로 자동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데요. 선택 자동 인계 모드를 비활성화하고 박스를 만들면은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생성이 안 되겠죠. 자동적으로 생성이 안 되겠죠. 대신에 이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이렇게 인스턴스 복사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똑같은 넘버의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컨트롤 C V하는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박스가
복사가 되다 보면은 이 트랙 아이디 넘버에 조금 이제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컨트롤 C, V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이드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두 번째 페이지까지 올바르게 트랙 아이디를 부여했는데 실수로 세 번째 페이지에 전혀 다른 아이디를 부여했다고 쳤을 때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박스를 클릭하면은 이 해당 트랙 아이디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상단에 있는 연필 모양의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트랙 아이디를 변경하는 이런 선택사항이 뜹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임, 뭐 구간, 뭐 1에서 3페이지까지 바꾸고 싶을 때, 아니면 전체 프레임에 한해서 트랙 아이디를 변경하고 싶을 때, 이 변경하고 싶은 넘버를 적어주시면은 트랙 아이디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려짐이랑 잘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려짐입니다. 가려짐이란 라벨링 대상이 다른 객체에 의해, 다른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를 저희는 가려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고깔에 의해 저희 박스 대상, 이 차량이 아주 약간 가려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0에서 25% 정도 가려짐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로 밑에 있는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이 트럭 박스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차량에 의해 거의 다 많이 가려졌죠. 거의 앞부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75에서 100% 정도 가려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했고요. 여기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에 의해 한 절반에서 75% 정도 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에서 75% 정도 가려진 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차량에 의해, 다른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를 가려짐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카메라를 보시면은 저희 차량 본넷이 맨날 보일 거예요. 이게 저희 카메라 차량이거든요. 이 카메라 차량 본넷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도 가려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 잘림이 있어요. 잘림 같은 경우는 라벨링 대상이 화면 밖으로 나가서 잘리는 경우를 저희는 잘림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뭐 기준은 여기랑 마찬가지겠죠. 조금만 잘린 경우는 25%, 뭐 절반 정도 가려진 걸로 보여서 해당 예시 같은 경우는 25에서 50% 정도 가려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 가려짐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주관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오류만 있지 않으면은 거의 다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25% 아주 조금 가려졌는데 100%가 가려졌다고 표시를 하던가, 엄청 많이 가려졌는데도 25% 정도 가려졌다고 표시를 하면은 이것은 오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차량처럼 뭔가 25%에서 50% 혹은 50에서 75% 정도 이렇게 좀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뭐 검수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넘겨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가려짐이랑 잘림을 조금 혼동을 해서 이렇게 라벨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해당 예시 같은 경우는 타 객체에 의해 차량이 가려졌는데 잘림에다가 표시를 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잘림이 아니라 가려짐에다가 이렇게 라벨링을 해줘야 된다는 점 여기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실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오류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모션인데요. 모션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프레임을 넘겨가면서 객체가 움직일 경우 움직임, 움직이지 않을 경우 움직이지 않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아까 보여드렸던
작업 화면인데요. 프레임을 넘기니까 이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션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좌측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것은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션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으므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비즈박스입니다. 비즈박스가 이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박스를 쳐야 되는 대상이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지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실 텐데요. 이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진 객체를 라벨링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게 이 비즈박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객체에 가려진 부분까지 예측해서 박스를 쳐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모든 박스에는 노란색 선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항상 이 우측에 보시면은 내부 박스 영역 선택사항이 아래 오른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부 박스 영역 선택사항은 작업을 하실 때 그냥 무시해 주세요. 그냥 아래 오른쪽으로 계속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예측해서 박스를 쳤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 선을 당겨 가지고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박스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것도 실수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잘못된 예시를 보시면은 보이는 영역까지 이렇게 표시한다 치고 정말로 보이기만 하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비즈박스 영역을 선택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옳은 예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보이는 부분 끝 전까지 이렇게 노란색 비즈박스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즈박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차량이 벽에 의해 가려져 있죠. 일단은 예측을 해서 라벨링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세단으로 보입니다. 자, 대충 보이는까지 대충 라벨링을 해줬죠. 예측해서 라벨링을 해줬습니다. 비즈박스를 이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보이는 영역입니다. 가려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로 보이고요. 움직이지 않고 흰색이죠. 그리고 인디케이터는 불확실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비즈박스에 관한 설명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의 끝쪽까지 비즈박스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즈박스에서 가장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요. 가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마우스 커서를 박스에 올리면은 파랗게 칠해진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혼동하셔가지고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예시, 이 잘못된 예시를 보시면은 이 가려진 부분이 조금 더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좌측에 있는 이 오른 예시처럼 이 차량이 보이는 부분이 좀 색칠이 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비즈박스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오류가 많으니까 가장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컬러입니다. 컬러도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흰색 차량에는 흰색 컬러, 회색 차량에는 회색 컬러 이렇게 놔주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좀 색깔이 헷갈릴 만한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의사도 반영해 드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정말로 색깔이 명확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놔주셨던 그런 작업자가 있으셨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아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10개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트랙 아이디도 이어지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간에서 2번 트랙 아이디 2번에 컬러를 바꿨다고 쳤을 때 바꾸면은 이 모든 구간에 있는 같은 트랙 아이디의 컬러가 일괄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컬러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이제 카메라가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색 구분이 어려운 경우라고 해도 최대한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화면이 어두워서 해당 차량이 흰색이나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에 체크를 하셔도 좀 이제 오케이입니다. 이게 보통 이런 상황에 기타로 놔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기타로 놔야 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컬러 선택사항이 없는 이런 컬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선택사항에는 이런 보라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사항이 없는 컬러일 경우에만 기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에는 흰색이나 회색 그 둘 중 하나 어느 하나 해도 그냥 이제 통과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기타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디케이터입니다. 인디케이터가 아마 해당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디케이터란 무엇이냐? 차량의 표시등, 즉 후미등입니다. 차량의 표시등은 차량 뒷면에 있는 후미등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불확실입니다. 불확실을 하는 이유, 차량에 헤드라이트만 보일 때 사용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디케이터는 차량 뒷면에 후미등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전면에 헤드라이트만 보일 경우 후미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입니다. 불확실인 이유 두 번째, 후미등이 한 개 이상 가려진 경우, 이런 경우는 무조건 불확실입니다. 측면으로 보여도 불확실인데 그 이유는 이게 아무리 한쪽이 가려졌다고 해도 막 왼쪽에 이 왼쪽 부분에 노란색 비상등 깜빡이를 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미등이 한 개 이상 가려진 경우는 무조건 불확실로 놔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후미등이 전부 가려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없음. 없음은 말 그대로 후미등이 꺼져 있을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야간에도 후미등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정차를 하거나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에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오전 시간대에도 이 후미등이 주행 중인 차량에서도 후미등이 꺼져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진입니다. 이 직진이랑 브레이크 등이 좀 구별을 하기 많이 힘든데요. 직진의 경우 이제 뭐 오전에도 포함은 되지만 보통 야간에 많이 발견을 할 수 있겠죠. 운전하는 차량 중에 후미등이 중간 정도 밝기로 켜져 있는 차량을 직진으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전후로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후미등에 빨간색 불이 강하게 켜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으로 놔주시면 되시고요. 이 프레임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막 후미등이 은은하게 켜져 있다. 뭔가 계속 일정한 밝기로 유지가 된다 하면은 그때는 인디케이터를 직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비상등인데요. 비상등은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양쪽에서 나오는 노란색 깜빡이를 비상등으로 놔주시면 되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을 때 차량의 표시등은 차량 뒷면에 후미등만으로만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등이나 아니면은 전면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른쪽 왼쪽 깜빡이 비상등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면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면이나 비상등의 경우 후면이나 전면이 노란색 깜빡이가 나올 경우 비상등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오른쪽 깜빡이의 경우, 오른쪽 왼쪽 깜빡이의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깜빡이의 오른쪽 왼쪽 그 좌우 여부는 운전자의 시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말은 즉 차량이 후면에서 보일 경우 오른쪽 깜빡이가 켜질 때는 오른쪽으로 놔주시되, 차량의 전면에서 좌측에 깜빡이가 켜질 경우는 운전자의 시점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깜빡이가 켜지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진등입니다. 후진등은 아마 많이 발견하시진 않을 건데요. 이 레버를 후진 위치로 했을 때 점등되는 후진 방향의 조명등입니다. 깜빡이랑은 다르게 좀 은은하게 퍼지는 듯한 밝은 노란색 조명이 후진등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앰뷸런스 등입니다. 보통 긴급 차량에 달려있는 이런 경광등을 앰뷸런스 등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이 앰뷸런스 등이 켜질 때 그냥 인디케이터, 앰뷸런스 등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후미등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 예시의 경우 버스의 후미등이 다른 객체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방향등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버스의 인디케이터는 불확실입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 또 다른 주의사항입니다. 이 해당 예시 같은 경우는 후미등이 고장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만 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확실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는 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라벨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행자의 경우 항상 컬러는 기타, 인디케이터는 없음으로 이제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마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일관성을 위해서 되도록 기타와 없음으로 좀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캐리어입니다. 카캐리어의 경우 실린 차량은 라벨링을 제외하셔도 됩니다. 차량이 가운데 부분만 가려졌을 경우 비즈박스는 따로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택시 라벨링 하실 때 상단의 표시등까지 포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행자가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때입니다.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라벨링을 해주시고요. 반려견은 아까 위에 클래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불분명 이동, 네, 불분명 이동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라벨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에 있는 이 우측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음 사진처럼 좌측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킥보드랑 자전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스가 유지가 되어 있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 지워주시고 이제 이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때 다시 라벨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려졌는데 박스 유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의사항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단축키랑 저희 슬랙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축키입니다.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은 박스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은 조금 더 넓은 단위로 이동을 하실 수 있으니 약간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실 때 많이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은 오른쪽이랑 아래 한에서 박스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미세한 작업을 하실 때 좀 사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은 넓은 단위로 박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은 비즈박스 축을 조정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lt 방향키 눌러주시면은 넓은 단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박스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정말 겹치는 박스도 많고 좀 보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Shift X 혹은 Ctrl X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해당 단축키를 누르면은 클릭한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박스를 전부 보이지 않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Ctrl X 혹은 Shift X를 눌러주시면은 이 클릭한 박스를 제외한 다른 박스들이 이제 지워진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박스가 많을 때 조금 더 정확한 작업을 원하실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슬랙입니다. 이거 슬랙은 초대가 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은 이 PJT 동적 객체라는 방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 할당 요청이나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이제 문자 텍스트로만 설명드리기 많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캡처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도우 키, 쉬프트 키, S 키 3개를 동시에 눌러주시면은 캡처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캡처를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캡처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슬랙 질문창에 이렇게 컨트롤 V를 눌러주셔서 사진을 첨부해 주신 뒤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보내주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이 가능하니 이 부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산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이제 최종 검수가 완료된 이후 15일, 1일, 매달 15일, 1일 두 차례에 한해 진행이 됩니다. 단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작업 후에 바로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물을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 에이모 내부에서 이 여러분들의 작업물을 최종 검수까지 마친 그 시점에서 이제 정산이 되는 것이니 꼭 이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한 개당 그러니까 즉 박스 한 개당 이제 30원이 지급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박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그 30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를 만들고 모든 프레임의 체크를 완료한 뒤 신 파일을 제출까지 완료를 해야 이제 정산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금액을 지급받고 싶으시면은 이 신 파일 제출까지 꼭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 파일을 할당받은지 할당받고 작업을 아예 일절하지 않은 채 3일이 경과되면은 잔여 파일들은 저희가 모두 회수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회수되지 않도록 이 점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하는 것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 자, 일단 좌측 하단에 선택 자동 인계 모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페이지에 이제 똑같이 복붙되는, 자동으로 복사 붙여넣기 되는 이런 설정들을 다 지워줍니다. 자, 이걸 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재생을 눌러서 전체적으로 미리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앞뒤로 어떤 차량이 있는지. 대략 한 8개의 차량을 박스를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 가장 앞에 있는 차량 먼저 박스를 칩니다. 박스를 칠 때 저는 하나만 붙잡고 칩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이죠. 특별히 가려지거나 화면 나가서 잘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이어서 보니 이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검정색이죠. 그리고 이 후미등을 보시면은 완벽히 후미등이 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는 없음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설정은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복사를 해서 다음 페이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했더니 이 트랙 아이디 9번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페이지에서 다른 박스를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그냥 새로 이렇게 박스를 드래그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같은 페이지 안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번 더 하시면은 전혀 다른 트랙 아이디에 박스가 똑같은 설정 값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박스를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설정값만 이 해당 차량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보니까 일반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려지거나 잘리지도 않았고 움직이고 있어요. 흰색이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면에 헤드라이트만 보이기 때문에 불확실로 라벨링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별히 이 차량의 뭔가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체 씬 내에 9번 박스가 이렇게 다 이어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트럭을 해볼게요. 트럭의 경우는 아주 약간 가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 가드레일에 아주 살짝 가려져 있죠. 비즈박스는 굳이 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왜? 여기까지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만 따로 이렇게 비즈박스를 대각선으로 씌우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설정값을 잡아볼게요. 트럭, 그리고 가드레일에 의해 아주 약간 가려졌으니 가려짐, 그리고 움직이고 있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앞에 있는 이 차량의 본체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 개인적으로는 검정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정으로 색깔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인디케이터는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꺼져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드레일에도 바퀴가 아주 약간 가려져 있기 때문에 0에서 25% 가려짐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특별히 다른 차량이나 다른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려짐은 잠시 해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또 여기 이 앞에 있는 차량에 의해 조금 가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려진 표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는 가려진 데다가 이 후미등이 하나가 이 다른 차량에 의해 한쪽이 가려졌어요. 이런 경우는 한쪽 이상이 가려졌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는 불확실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설정값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박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른 차량에도 전부 똑같이 이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박스가 완료되면은 프레임 다 통과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이제 시연도 마쳤고요. 네, 작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앤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